유럽은 정말 하나일까요? 평화를 위한 연합을 아시아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고받고 싸웠던 유럽사를 아시죠? 유럽은 지금 평화로워 보입니다. 국경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같은 화폐를 쓰고 마치 하나의 나라처럼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지금은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유럽이 불과 70년 전까지 서로 간에 끔찍한 피해 사륙을 저질렀던 세계대전의 격전지였다면,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을 겪은 곳이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오늘은 유럽이 유럽연합으로 하나로 뭉치기 전까지와 유럽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798년 스페인 해군의 몰락의 절정은 메노르카가 영국군에게 함락되면서입니다. 지브롤터에서 영국군은 이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어 다시 한번 지중해의 제해권을 장악합니다. 프랑스가 대혁명으로 군주정이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되자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프랑스를 침공했지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권력을 잡고 대프랑스 동맹군을 격파하며 신성 로마 제국은 라인강 서안의 모든 영토를 잃습니다. 1803년 영국은 프랑스에 선전포고했고 우월한 해군력을 활용해 프랑스의 해안을 봉쇄하였습니다. 일명 오스트리아 전쟁 제3차 대프랑스 동맹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나폴레옹은 18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새로 편성하여 영불 해협과 접한 몰로뉴 해안에 집결시켰습니다. 1805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이끄는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1809년 나폴레옹은 제2차 오스트리아 전쟁으로 오스트리아를 굴복시키고 러시아에 진군하는데 병력은 61만 명에 달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머무르면서 의문의 화재가 발생해 모스크바 4분의 3이 불에 타며 나폴레옹이 머물렀던 크렘린 근방까지 번져서 성 밖으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러시아에서 엄청난 전력 손실을 입고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1812년 미영전쟁이 발발하고 1821년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1822년 브라질의 독립, 1832년 그리스 왕국 건국, 1853년 크림전쟁 발발, 1854년 그레이트 게임, 1861년 미국 남북전쟁, 1866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전쟁, 조용한 날이 없었고 1877년 러시아와 티르크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게 되는데, 이 둘은 무려 13번에 걸친 역사적인 라이벌로서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터키는 그것을 막으려는 전쟁으로 이후 산 스테파노 조약과 베를린 회의가 열립니다. 이스탄불 코앞까지 뺏겼으며 불가리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루마니아가 독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발칸반도의 민족과 국경 문제는 발칸전쟁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연결되며 결국 70년 뒤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 유고슬라비아 각 구성국 인원들이 끔찍한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1800년도가 조용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식민제국주의로 서구 열강들이 해외 개척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며, 그렇지 못했던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1912년 발칸전쟁, 1916년 사라예보 사건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열리고, 1919년 아일랜드의 독립전쟁, 1929년 세계 대공황, 1946년 스페인 내전,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유럽 전역이 초토화되고 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난 뒤 프랑스의 드골은 유럽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이자 공업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한 국제기구로 프랑스 주도의 유럽연합을 구상하며 프랑스의 발전과 독일의 견제를 꿈꿨습니다. 프랑스의 외무장관이었던 로베르 슈망에 의해 1950년 슈망선언으로 프랑스와 독일 두 국가 간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두 국가의 전쟁은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951년 파리 조약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6개 국가가 국가연합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ECSC의 석탄 공동시장은 1953년, 철강 공동시장은 1953년 5월에 출범합니다. 이후 유럽 방위 공동체와 유럽 정치 공동체를 창설하려 했지만 독일의 재군비를 우려했던 프랑스 의회의 반대로 조약 비준이 무산되고, 우리로 치면 일본이 이러한 나라에 해당되겠죠. 유럽 정치 공동체 역시 프랑스의 반발로 추진이 무산됩니다. 결국 정치와 국방 분야에서의 통합보다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을 우선하게 되면서 초대 멤버들은 1957년 ECSC를 모델로 한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럽 원자력 협회 설립에 대한 로마 조약을 조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67년에는 브뤼셀 조약의 발효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와 유럽 원자력 공동체가 유럽 경제 공동체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어 유럽 경제 공동체를 확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영국, 덴마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가 가입 의사를 보였지만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샤를 드골은 영국의 가입을 거부하여 1970년에야 협상을 시작합니다. 노르웨이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어 가입이 무산됩니다. 하지만 이후 1977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고 1981년 그리스가 가입하여 유럽 경제공동체 회원국은 12개국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유럽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모든 회원국이 국경 개방을 해야 한다는 제안에 서독,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1985년에 상호 국경 개방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생겐 조약은 나라와 정통성은 그대로 가져가되 쪼개져 있는 시장을 하나로 합쳐 사람과 물자 이동을 자유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999년 비자 정책도 통일합니다. 하나의 비자로 서로의 나라를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992년 네덜란드에서 유럽 공동체 12개국이 서명하여 유럽연합이 시작됩니다. 1995년 12월 1일 새로 도입된 화폐 이름을 유로로 결정했고 1999년에 시장에 공급했습니다. 2002년 유로 화폐가 시장 전체에 공급되기 시작해서 같은 해 5월 회원국들은 기존의 화폐를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2004년에 헝가리,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고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하며 유로존은 기존 12개 회원국에서 19개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덴마크와 스웨덴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현재 회원국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찾아와 마찰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GDP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의 위협이 커지자 경제 불균형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모인 남부와 네덜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가 갈등 중에 있습니다. 명목 GDP로 환산했을 때 유럽연합은 세계 3위의 경제대국 규모입니다. IMF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2016년 GDP 예상치는 16조 5억 달러로 세계 GDP의 22.8%에 해당하며 무역 부분에서도 유럽연합은 세계 제1의 수출, 제2의 수입국입니다. 또한 지니 계수가 낮아 재산 분배가 가장 고른 경제 공동체입니다. 유럽연합은 가장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으며 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경제권입니다. WTO, G7, G20에는 유럽연합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해서 집행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을 초대합니다. 정부 형태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 원수들과 정부 수반들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로 입법 권한은 없지만 향후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정책과 중요 과제를 결정합니다. 2020년 기준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로 벨기에 총리 출신의 자유주의자입니다. 2017년 이후 브뤼셀에서 만나는 건 2개월에 한 번 EU 회원국을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EU 정상회담을 하기에 실제로 각 정상들이 만나는 것은 무려 26회에 달합니다. 유럽연합은 여전히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로 유럽연합의 행정부는 유럽연합의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입법과 행정권한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내각제 국가의 내각에 대응하는 기관으로 위원장은 유럽이사회에서 지명하지만 유럽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2020년 기준 위원장은 제13대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입니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으로 27개의 회원국은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지만 선출된 위원들은 철저히 유럽연합만을 대표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이사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 비준을 포함한 공동안보, 방위 분야와 독점규제법을 포함한 내수시장에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면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영어가 51%입니다.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입니다. 브렉시트로 인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어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며 이에 따라 영어가 제외될 우려도 있습니다.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 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수천, 많으면 수만 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 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 하다 보니 EU 소속 직원 중 30-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고대부터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이이씨가 1958년 출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맹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의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유럽은 내부적으로 시끄럽습니다. 늘 긴장감이 있고 각국의 이권에 따라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나 전쟁의 위기는 적어도 내부적으로는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의 국민들은 하나의 연합으로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아는 어떨까요? 조선의 안중근이라는 독립운동가는 동양 평화론을 주장하던 아시아연합주의자였으며 적어도 일본 제국시대 이전까지 동양의 연합국가를 꿈꿨습니다. 이것이 만약 이뤄졌다면 지금 아시아는 훨씬 더 엄청난 힘을 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치 유럽처럼요. 오늘은 이렇게 유럽연합으로 하나로 뭉치기 전까지와 유럽이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